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는 종북 세력의 선동에 의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등장한 구호 중 이런 게 있습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을 선포하라. 그리고는 성조기를 흔듭니다. 이 집회를 언론은 보수 집회라고 합니다. 계엄과 친위 쿠데타 주장을 보수라고 하는 건 보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극우도 아니죠. 일본의 극우는 일장기를 두르고 할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드는 극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집회는 사실 이념으로는 분류가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는 무엇일까? 박정희 신화에, 박근혜 맹신에, 미국 제일주의에, 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저는 그저 지난주에서 이어진 또 한 번의 월요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어서 달력을 넘기고 싶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연말연시의 느낌이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그 뉴스의 끝이 나지 않고, 네, 뉴스 후속 보도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아직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2017년이 아니라 2016년 다시 1. 예, 12월 32일, 33일.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첫 뉴스는요? 예, 새해 벽두부터 좀 의시의시한 뉴스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박지만 이지 회장의 비서 주모 씨가 어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서는 없었고요. 외상이나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감기약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숨진 주 씨는 이지에서 18년 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저걸 원하겠죠? 국가수. 예, 부검을. 원하겠죠? 예, 오늘 실시합니다. 제가 예상해 볼까요? 심근경색, 심장마비 쪽이 아니겠는가 싶고. 예. 이분은 이제 박지원 수행비서 혹은 박지만, 예. 네, 박지만 죄송합니다. 박지만 수행비서. 그 주식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네. 이지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이제 오촌 살인 사건에 발단이 된, 신동욱 총재 청도 살인 미수 사건. 네. 이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 측 증인으로도 출석을 했었어요. 예. 2010년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에 이 오촌 살인 사건을 재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시점에 이 사건이 난 건데, 여기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죠. 짧게 좀 짚고 넘어가면, 원래 알려지기로는 박영철, 박영수, 소위 이제 오촌 살인 사건의 두 사촌, 이분이 이제 사망 당일날 황모 씨. 네. 예. 출소한 직후에 첫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갑자기 사망하신 분으로 알려진 황모 씨. 이 박영철, 박영수, 황모 씨 세 분 다 지금 고인이 됐는데 이 셋이 술을 마셨다고 경찰 조사에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술 마실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증언할 사람 셋이 사라진 건데 오늘 방송으로는 처음 밝히는 내용인데 그 셋의 술자리가 정말 있었느냐 하는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셋이 술자리를 했다고 하는 술집이 없어요. 1차 술집. 예, 네, 예. 없어요. 예. 네. 그 당시 경찰은 그 술집 어디서 마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인. 당시만 해도 황모 씨가 이제 생존을 했을 때고 셋이서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 어디서 마셨다고 했는데 그 술집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예.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셋의 술자리 이후의 시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박영철, 박영수 씨 사망한 오촌
그분들이 사망 당일날 박지만 회장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는, 예, 제가 방송에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예, 주장. 제가 이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할 분들이 다 사망을 해가지고. 예, 근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도 주진우 기자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배피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 시간까지 알고 있으나,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건 주장입니다. 어제 사망한 후 발견된, 네, 예. 주과장이라고 불렸죠, 이번은. 네, 주과장. 예. 만약에 정말로 그날 박영철, 박영수, 그리고 박지만 회장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추정되는 분인데, 경찰에서는 이제 비서실에 근무했을 뿐이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밀착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냥 사무실에 그냥 근무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는 총무팀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이분이 필요할 때는 운전기사 역할도 한 걸로, 수행비서라는 게 이제 같이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 주장대로 박지만 회장이 당시 박영철, 박영수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이 사망한 겁니다. 예, 그 당일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분이 별로 없어요. 사건 당일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남아있는 분이 딱 한 분 더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 이분 소재 파악 중입니다.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서 조만간 알려드리기로 하고. 굉장히 착잡한 개인적으로도 예.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국민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자리에서 이 승마 지원, 정유라 씨와 관련된 승마 지원이 지연된다라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회장은 독대 후에 서둘러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대한승마협회 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팩트 하나와 페인트 모션 하나가 있네요. 팩트는 독대 자리에서 화를 냈다. 예. 이거는 팩트처럼 보이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삼성발 뉴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 이거죠. 그 전에는. 예, 그렇죠. 예. 예, 사전에 몰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기사는 삼성 발행 같은데 화를 낸 거 하나를 던지면서 공모, 뇌물이 아니다 이거죠. 예. 공갈 협박을 당했다. 오히려 이재용 피해자다라는 회장, 식의 그렇죠. 뉘앙스죠. 이재용 네. 회장은 몰랐는데 갑자기 최순실 승마 지원하라고 화를 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줬다.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한 몇백억을 대통령 화낸다 갑자기, 빨리 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이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을 살리기 위한 뉴스죠. 예, 삼성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느낌이, 예. 느낌이 아니고 맞고요. 근데 이제 특검에서 관련해서 정반대의 정황을 얘기했죠. 특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 SBS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해 7월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이후에 이 한 달 뒤에 대한승마협회장으로 겸직하던 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가서 이 최순실 모녀와 200억 원대 후원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이 박 사장이 이 부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했다라는 물증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였거든요. 입장이 청문회에서. 근데 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때 문자 보고가 됐다. 예. 그런 얘기죠. 이재용 계속 얘기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피해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화여대에서
한 분이 구속됐죠? 예, 구속영장이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청구가 됐는데요. 그 필명으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인화라는 소설가인데요. 실제로는 유철균 이화여대 디지털 미디어학부 교수입니다. 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요 학점 취득 등의 특혜를 준 혐의로 그 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그 조교에게 대리 시험을 지시하는 등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서 이 특검이 이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인화 예. 이분 초기에 등장했을 때 센세이션을 했는데 예. 소설로 이분이 이제 곧 이어서 굉장히 젊은 박정희주의자로 밝혀졌죠.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박정희주의자 작가가 최순실 씨 딸 말 태우게 하느라고 이렇게 구속된 거예요. 네, 뭐 온갖 특혜를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박정희주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박정희주의자가 굉장히 고귀한 느낌의 박정희주의자 이렇게 인상 깊게 등장했거든요. 예. 네. 인간의 길이라는 장편 소설을 써서 네, 그걸로 예. 이제 그리고 그렇게 교수도 됐는데 예. 결국은 정유라 말 태워주느라고 이게 뭔가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대 교수님들 네. 수사가 진행되면 그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 한 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청문회 때 특히 그 부인하거나 위증 의혹이 있는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김경숙 교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최경희 총장도 그렇고. 예, 개인적으로 제가 조언 드리는데 한시라도 빨리 사실대로 털어놓는 게 좋다. 그게 그나마 불구속 기소되는 방법이다. 네, 어설프게 둘러대면 즉시 피의자 전환돼서 유철균 교수님처럼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거기가 그렇게 넘어가지지 않아요. 참 제가 조언 드리는 겁니다. 빨리빨리 인정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김경숙 전 대학장 그 핵심 인사가 아니겠는가 그 특혜 과정에서라고 의혹을 받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학부형으로 알았다. 겨우 작년 9월인가 그 정도에. 근데 전혀 다른 증언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증언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인사 추천을 받았고 또 김 전 학장을 가리켜서 영혼이 굉장히 맑은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이 아니라 따로 만나서 재단 본부장 인사 추천도 받고 서로 굉장히 친하고 그런 학부형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마치 잘 모르는 학부형 정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학부모로 알고 지냈을 뿐이다. 이렇게. 자, 이분도 특검에 가서는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다. 이게 전혀 다른 것이다, 거기가. 예, 저도 취재 과정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작년에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좀 온갖 특혜를 좀 요구했던 정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그 곁에서 그 전화를 들은 사람의 증언인데, 김경숙 전 학장이 최순실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했더니 뭐 최순실 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요청을 했답니까? 아니, 이게 지금 김은지 기자가 기자로서 처음으로 단독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해보세요, 한번. 그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더 계속 취재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화하는 걸 옆에서 분명히 받고 본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경숙 전 학장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까지 독일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구사항 이거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최순실 씨가 그 전화를 받고 끊고 나서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냐고 욕심도 많아 정도에 해당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들은. 예.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한 바가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학부모로 알고 지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그 특혜 입학과 관련된 분들 빨리빨리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수갑을 차게 됩니다. 제가 이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요. 지금 특검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대통령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오촌 살인 사건 예를 들면 한다면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껌입니다. 껌. 특검에게는 여러분들이 다쳐요. 빨리빨리 다 털어놓으세요. 좋은 드릴인데. 자, 다음은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도 특검이 특혜에다가 청문회 고발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 요청을 했다는 위증과 얘기는 관련해서. 이분은 이제 조만간 그런 사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푸른색 수위로.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뭐 잡았다는 거죠. 잡았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요.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해명 비슷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어제 좀 전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대신에 청와대 기자들을 대상으로 녹음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한 40분여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녹음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그럼 무슨 간담회입니까 그게? 수첩을 들고 기자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자간담회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직접 여론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3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헌재에서 이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 대통령은 삼성 합병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도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은 분명히 없다. 또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엮은 거다라면서 누구를 봐줄 생각 이런 것은 손톱만큼도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사를 들고 보고 있는데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이죠. 삼성의 합병이 무산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 그래서 국민연금도 잘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게 이제 정확히 삼성의 논리죠. 네, 그렇습니다. 헤지펀드가 공격을 해서 이제 국익이 유출된다, 국익이 손실된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기자들이 질문을 다시 했어야 돼요. 그 헤지펀드가 어디냐? 기억이 안 나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공격을 했냐? 왜냐하면은 당시 상황은 물론 헤지펀드가 약탈적인 펀드이긴 한데 당시 상황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이 헐값으로 인수합병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반응한 거거든요. 이거는 주주로서는 정선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격이 아니라 방어죠.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공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다가 가장,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KD 코퍼레이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이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와 관련이 있어서 혜택을 받았는지는 자기도 보도 보고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요. KD 코퍼레이션이 이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정유라의 동창 아빠. 그렇습니다. 동창 아빠가 경북초등학교. 최순실 씨한테 납품 청탁을 한 거잖아요. 현대자동차에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가로 샤넬백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가량의 샤넬백. 그러면서 이제 근데 대통령이 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실력이 있는 회사라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와 이 사장과의 관계는 나중에 신문 보고 알았다. 금품이 오고 간 관계도 그것도 보고 알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회사가 실력인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그 원동기 흡착기인데, 원동기 흡착 기술에서 뭘 합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다 모르는데, 이게 무슨 커다란 화제가 된 회사도 아니고, 신기술도 아니고요. 그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기준으로 봐도
거기에 낄 수 없을 정도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되물어봤어야 되죠, 기자들은. 요 말을 하면 바로, 왜 그 기술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셨습니까? 어떤 기술인데 이렇게 되물어봤어야 되고요. 한 질문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흡착제가 실제로 쓰이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 흡착제는 아예 쓰이지 않았는데 대통령 얘기하고 그리고 그 청와대 경제수석이 챙기고 예.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게 어떤 회사지?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다시 되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쓰지도 않을 흡착제를 받은 거예요. 예. 챙기라고 하니까. 예, 압력이 들어오니까. 네, 예. 이거는 경제사범 수준이 아니고 자범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청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해명을 듣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만 물어보면 되지. 참네. 실력이 있으면 기회를 얻지 않아야 되겠냐.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되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봤어요. 자, 어쨌든 대통령은 급합니다, 지금. 직접 지금 홍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전을. 예. 자,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한 3부에서도 다룰 것 같아요. 예. 다음 뉴스는요? 예, 이 황교안 대행이 첫 임명한 차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송수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이 송 차관은 권한 대행이 처음으로 단행한 차관 인사로 지난달 30일에 임명됐거든요.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이 전하는 바로는요. 송 차관이 2014년 10월부터 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건전 콘텐츠 TF팀의 팀장을 맡아서 이 총괄 역할을 맡았다라는 보도입니다. 예. 사상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문화예술인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던 게 이 TF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자기들끼리는 예. 건전 콘텐츠라고 불렀다는 예. 게 하나 밝혀졌고. 예.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발생하자 이제 전담 TF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문체부 내에서 혹시 그런 국정농단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거꾸로 증거를 다 인멸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증 전담 TF. 국정농단 특별팀이 아니고 전담팀이 아니고 국정농단의 흔적 폐기 TF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관이 임명이 된 수사 대상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남은 기사들은 많은데, 이게 이제 2017년 첫날이다 보니까 많은 뉴스가 쏟아졌어요. 예. 그 중에서, 여론조사도 많이 쏟아졌죠? 예. 짧게 하나 다루고 넘어갈까요? 예, 신년 여론조사 6곳 중 5곳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표가 1위, 반기문 총장이 2위를 전 총장이 2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선두가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여론조사를 보실 때는 누가 당선될 거라고 보느냐 하는 당선 가능성의 예. 수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지율은 지지자들만 표하는 거지만 당선 가능성은 내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저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게 예. 각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졌는데 예. 연초다 보니까. 주자들뿐만이 아니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탈당. 예. 아무래도 주자에 관한 얘기는 좀 길어서 내일에 다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탈당했던 얘기는 이제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이런 보도가 거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탈당하지 않은 것도 예, 반기문 전 총장을 대통령 만드는데 예.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반기문 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충청권 인사들하고 친이계 분들이 이렇게 후루룩 합류해가지고 제3지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반기문의 깃발로 이명박 2기 정부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 네. 단순 추정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기문 총장은 창당할지도 모른다는 뉴스에 새누리당은 분당되었고 국민의당은 제3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정치적 혼돈의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첫 번째 인터뷰 홍문정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네. 2017년 첫 번째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올 한 해는 계속 저희 전화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한데, 네네. 하도 화제가 돼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대로?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 본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최순실의 남자, 왜 최순실의 남자죠? 그게 궁금해요. 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직접 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가장 가까운 분들로서 그걸 막았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거 자체도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황영철 의원도 최순실의 남자죠. 새누리당이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친박 비박 나눌 일이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네. 비박은 책임 없다는 듯이 하고 나갔다. 좀 비겁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건 제가 이제 비박계 한번 여쭤보긴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이제 인적 청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한 게 당대표나 네. 정부 주요 직책에 있었던 분들, 이러면 딱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네. 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이런 분들하고 의원님하고 함께 만나셨다면서요? 없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년 인사, 서로 했습니다, 그때 이 건에 대한, 그렇게 소위 인적 청산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분들은,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방법이, 네. 정도에 어긋난다. 정도에. 예, 그리고 이게 정당에서 마치 무슨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찝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당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방식이랄까 아니면 떠나는 날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맞춰서 날짜도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임명진 위원장께서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은 뭐라고 하시습니까? 최경환 의원도 아마 낙동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2선 후퇴를 이미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친박 인사들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십니까? 언론에는 사회봉사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글쎄요. 이게 이제 다 이제 국회의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주류 저희 당에서 이제 친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분당함으로써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친박이라는 단어를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이제 당의 주류고 이제 새누리당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주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의 주류들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보십니까? 네,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각자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는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지내고 그 당시에 국정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탈당했기 때문에 이미 책임을 다 면하고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왜 지금 우리 당에서 책임의 경중으로 따지면 아주 책임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라벨은 붙어 있지만 그렇게 라벨 붙어 있는 것처럼 뭐 최순실의 남자다 이런 것처럼 거기에 그 상응할 만한 버금가는 그런 이른바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제 당이 여러 가지로 수습을 해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지나치게, 당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책임질 일들을 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오시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하여간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만 내려가 있고 올라오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그 분위기를 좀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협조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지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좀 생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이정현 전 대표는 이미 이제 본인이 탈당하고 뭐 정계 은퇴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서청원 의원도 본인 스스로 탈당할 그러니까 본인 정리하고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기 전에 예. 이미 이제 당내에서 네.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은 이제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가 다 초반에는 얘기가 된 채로 임명진 위원장이 오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맞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뭐 임명진 위원장을 직접 모셔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삼고 처리해서 모셔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오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것을 우리 정우택 대표께서 그래도 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오신다는 분을 모시고 오시면서 무슨 옵션을 달고 모시고 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오히려 안 오시려고 하는 분을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나 이정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탈당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임명진 위원장이 내가 네. 그런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니까 왔지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그냥 왔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정우택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서청원 대표께서는 그렇게 이제 요게 정리되면 그 뭐 하여간 이런 과정을 좀 밟고 그리고 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러겠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뭐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 시골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분 역시도 그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시겠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뭐 우리 이정현 대표하고는 뭐 통화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뭐 이런 거는 사정이 변경이 생기고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통장 방식이랄까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좀 안 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제로라고 할 수는 없나요? 글쎄요, 뭐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셔온 분이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뭐 독배라도 마시겠다 뭐 이런 각오로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당에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내놓는 개혁안들 그리고 당에게 주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던 분은 아니니까 잘 이야기가 되고 이해가 돼서 우리 김명진 위원장께서 본인이 이제 과업을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날 때까지 우리 당을 잘 개혁해 주시고 또 당의 새로운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비대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진 않군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 와서 첫성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지금 지목됐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명준 위원장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분들의 처지랄까 아니면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정치적 현실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대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시죠 예. 그러면 반 총장은 새누리당과 함께 합니까? 계획보수신당입니까? 아니면 반기문 당을 창당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그분은 이제 정치하고 관계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른바 새누리당이 분열되기 전에 새누리당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신당이 생기고 또 새누리당이 이렇게 쪼개진 상황에서 선뜻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당분간은 와서 제3지대에서 관망을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새누리 우산, 우리 옛날에 새누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영역을 다 동원을 해야 반문재인 구도로서의 선거가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제 어디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반기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당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여당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당 후보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에워싸고 있는 반기문 대통령을 열망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반기문 후보에게 좋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반문재인 구도에 있는 그야말로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새누리당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총망라해서 이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선거운동하고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뜻 새누리당, 저희는 저희 당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선뜻 새누리당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신당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제, 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거 듣고, 우선, 원래 새누리당과 이제 가깝다고 하셨는데, 반기문 총장이, 이제 지금의 분당 일이 있기 전에는, 네네. 그러면 과거 언론에서 소위 이제 친박 후보처럼 분류가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았습니까? 저희는 저희하고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보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더불어당에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거 난망하고,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후보가 되기는 난망하고 또 그분들하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라에서의 여론조사나 이런 건 상당히 높지만 또 당에 들어가면 그 당 나름대로의 그렇죠.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가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것이 반기문 총장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선거 치르고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상호 간에 그런 교감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듯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반기문 후보가 온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하나로 뭉치고 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를 수 있는, 용이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이제 새누리 우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현 새누리당과 지금은 이제 분당해서 나간 개혁보수신당 이분들이 결국은 대선 국면이 무르익으면 반기문의 깃발 아래 모일 수밖에 없다 다시 이런 인식이신 거죠? 그 뭐 개혁보수신당도 계속 반기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도 많은 의원들이 반기문이 오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치유하고 대선을 우리가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혁보수신당이나 우리 새누리당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반기문 총장께서 당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촉매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망이시고 한 가지 또 여쭤보자면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아마도 비문 흔히 말하는 비문 세력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지금 호남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보수신당과 연대는 가능하다. 소위 3지대 말하고 있는데 이 3지대라고 칭해지는 지역에서, 지대에서 모이게 되는 정치 세력도 결국은 반기문 깃발 아래에 다 모일 수밖에 없다. 네,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문재인 후보가 뭐 7분 응선, 8분 응선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는 거를 저지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은 가장 그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반기문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뭐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는 그렇고 비문 계열의 더불어민주당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합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그랜드 코올리션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반기문 총장에게도 굉장히 쉬운 선거가 될 뻔했는데 굉장히 그 만만치 않은 그 건곤일척의 대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연대를 해야 될 것이다.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비문, 그러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소위 비문으로 불리는데.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분들도 결국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교감이 좀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뭐 이것에 관해서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김종인 대표는 뭐 저희가 옛날 그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모셨던 분이고 저희가 가깝고요. 뭐 국회에서도 자주 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반기문 그 총장께서 귀국하시고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같은 분은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반기문 총장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관심.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표가 지금 가능성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높으니까 된다고 전제하면 근데 자당의 대표가 아닌 분을 지지하려면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은 옳다고 생각하시면 뭐 탈당하는 것 해서 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개념 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탈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충분히 문재인 대표보다는 제가 보기에 훨씬 반기문 총장에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볼 때 더 가깝게 계실 분이고 그분이 오신다면 뭐 아주 반기문 총장에게는 뭐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이 아쉬운데 저희가 또 모실게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뉴스공장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개혁 보수신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간담회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개혁 보수신당 대변인 장재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대변인 될 줄 알았어요. 아니, 할 사람이 없어서 했어요. 저희 예선 의원이 여성밖에 없는데, 예. 아무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네. 아니, 뭐 더 많이 있었어도 의원님이 대변인 되셨겠죠. 아닙니다. 자, 저희가, 요 앞 시간에 다른 이야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네네. 이 대선이 무르익으면 결국은 이제 새누리 우산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지금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포함해서 결국은 다 반기문 깃발 아래 다 모일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다시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힘을 모아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새누리당의 희망사항 같고요. 예. 새누리당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인적, 물적 청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예.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적 청산이거든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만들고, 또 국정농단을 최소한 방조하고, 예. 또 새누리당의 어떤 분열을 조장했던 그런 발언을 한 분들이 당을 나가주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 신당 세력과 같이 할 수 있죠. 다만 새누리당이 그러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인다? 그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치와 다릅니다. 두 가지 조건이네. 우선 소위 친박, 진박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전면적으로 탈당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산은 정당성이 없으니 국고 헌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되면요, 의원님.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자기의 소주문을 틀어서 지금 창당 자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이제 당을 아예 떠나야 될 분이 지금은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만 거론됐는데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를 콕 찍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임명진 비대위원장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방조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당을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언사를 하신 분들, 또 촛불에 나가서 이 촛불을 더더욱 타오르게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출당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출당을 하겠다 혹은 갈당을 하라고 공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저는 굉장히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지칭되었던 8분을 포함하여. 그래, 최순실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최순실과 연관관계가 있어야지 최순실 남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말에 최순실의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무래도 책임이 있는 사람도 새누리당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극도로 분열상을 보이게 되고 또 분열의 말씀을 하신 분들 또 촛불 집회에다 대고 그렇게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신 분들 같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요? 글쎄요. 또 낚여질라 그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한 2분 정도 나간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네요.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환골탈퇴를 했다,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 갈 테니 또 연결해서 여쭤보겠고. 네네. 오늘 이제 연결한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신년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형식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직접 내셨는데 이유가 뭔지 좀 총평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오후쯤에 12시쯤인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 공항에서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한다라는 이제 속보가 떴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서울에 들어오니까 4시더라고요. 4시까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5시 넘어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예. 그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참 부적절하고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탄핵 전에 기자간담회를 일문일담을 해서 소명을 했어야 됐고 지금 시점은 자신이 헌법재판소나 특검에 가서 충분히 자기 방어권이나 자신의 소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병명을 일관한다는 시기도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으로도 아니 무슨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카메라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카메라하고 노트북 전부 기자들이 못 갖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내용적으로도 전면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확실히 알게 됐는데 정말 모든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은 좀 특검에서 규명돼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에 머물리지 않았냐 싶어서 굉장히 부적절했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식도 그리고 시점도 내용도 다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아니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KD 코퍼레이션을 지원한 게 중소기업 육성입니까? 그러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이 민간 채용 문화 육성입니까? 삼성하고 지금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게 국민연금이 손들어준 게 그게 후계 구도지 대한민국 기업을 지키는 겁니까? 차은택이 무슨 몇 명 장차관들 추천한 것이 일반적인 추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국정농단을 정말 본인이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에 저는 반어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와 이렇게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럼 3차 담화에서 조기 퇴진하고 조기 대선하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데요? 그럼 전면적으로 자신의 어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굳이 대통령 3차 담화에서 자신의 인지를 줄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럼 이 탄핵 자체가 전반적으로 대통령께 그냥 덮어 씌우기, 쉽게 말해 엮어서 탄핵을 시킨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새해 벽두부터 이런 변명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문회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안을 더욱 디테일하게 아시니까 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KD 코퍼레이션 얘기부터 하셨는데,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것이 대통령의 소위 소명, 본인은 이제 훌륭한 회사라서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그 기업이 일반적으로 펀딩을 해서 망한 회사 아닙니까? 그게 한 기업에 특혜를 준 거지, 이걸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거, 그 기업 참 좋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가 아랫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느 정도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을 본인이 모르시고 계신 거 아니냐. 지금 안종범 수석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모든 것을 대통령께 지시해서 자신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K스포츠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부 다 진술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돈을 냈다. 그럼 그거하고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전 냈다는 인식하고 그 인식의 괴리가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식의 괴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고, 어쨌든 빨리 이런 사태가 더 벌어지기 전에 특검에서 빨리 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D 코퍼레이션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KD 코퍼레이션이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되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청문회장에서 질의를 하셨던 분으로 7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본인이 계속 다 지시를 받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꼼꼼하게 했고,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들이 대통령에서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엊그저께 헌법재판소에 나가가지고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틀 만에 기억을 하신가 꼼꼼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어저께 이것은 팩트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팩트다에서 다 밝혔다는 말씀하시는데 8시 52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9시 19분에 텔레비에서 뉴스 속보로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이 아닌지 알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10시에 서면 보고 받고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10시 15분에 전화로 구두짓을 합니다. 1시간 8분 만에 대통령이 인지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제대로 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것은 팩트다를 100% 믿는다고 치자고요. 100% 우리가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대통령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고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장 분노스러운 것이고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이것을 팩트라고 제가 100% 믿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앞으로 이 오전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저는 특검에서 사실상 좀 밝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김영재 피부과에 가서 저희들이 김영재가 시술했다는 당일날 장모의 의무 기록이 허위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과 또 대통령의 얼굴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열쇠를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이영선 윤전추만 확실하게 신문을 하고 알리바이를 대고 또 그들이 또 진술을 하게 되면 저는 풀린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문회에 이 세월호 일갑시간을 안봉근, 정호성, 윤전추, 이영선, 구준성 요 5명만 불러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그 열쇠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영양조사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사적 영역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영양주사를 대통령께서 맞는다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지, 또 의무실장은 왜 그런 영양주사제를 대통령께서 처방한 거를 그렇게까지 하루 종일 부인하다가 밤 10시 반이 돼서 자신의 말실수로 그게 진술이 하게 됐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의무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처방이나 이런 것들의 진술의 신뢰성을 깨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그럼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가끔씩 또 피곤하실 때 했다라고 했으면 그 신뢰성이 나올 텐데 그걸 끝까지 부인했던 이유는 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바로 잡자면 의무실장이 대통령에게 처방했다고 하는 것은 말실수가 아니라 의원님이 끌어내신 거죠, 직접. 네. 그렇죠.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진술을 거부를 하고 아니라고 하다가 그래서 하루 종일 왜 위증을 하다가 밤늦게 말실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랑할 타이밍입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끌어내신 거죠, 그거는. 네. 아니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다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제 지금 1차 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간 탈당하신 분들 이외에 예를 들어서 함께 하기로 했던 나경원 의원이 본인은 반기문 총장을 돕겠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도 반기문 총장이 나오라고 하면 가겠다. 이 2차 탈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반기문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일단은요. 저희들이 34분이 사인을 했는데 29분, 김연아 의원까지 30분이 지금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는 사실상 지역구와의 소통이 시간이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고 경기도에서 몇 분, 또 인천, 경북, 경남 비례대표 4분 정도에서 5분 정도 1월까지 상당한 어떤 의원님들이 저희와 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신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본인이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당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넘어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스테이한 부분인데 다만 그런 것들이 몇몇 의원님들이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좀 사실은 좀 감정적인 선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리를 푼다면 저희와 합류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충청권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께서 와서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기문 총장께서 귀국을 하게 되면 노선적인 부분이나 현재에 있는 당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개혁보수신당과 함께 할 거라는 국민들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어느 당으로 들어갈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개혁보수신당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개혁보수신당 함께 하게 되면 그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 저는 대선 국면에서는 제2당으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다만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유승민, 김무성 사당이 아닌 그러한 모든 우리 의원들이 함께하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또 말씀을 하고 그걸 좁혀가는 모습,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무슨 트러블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일요일날 나경원 의원께 지난주죠. 일요일날 저하고 만나서 이게 유승민 대표가 너무 자신의 정책을 드립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점에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가 전화가 왔어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경원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전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 다음날 월요일날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났어요. 유승민 대표의 경제가 진보적인 부분으로 가는 데 대해서 나경원 의원과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이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한 것이 마치 신당의 기조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도 유감이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께도 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나경원에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장 의원은 제 선이니까 몸이 가변이니까 장 의원이 유승민 대표의 말을 믿는다면 함께 하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겁니다. 사실 원내대표라는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자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한다? 정치인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사실 이혜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시겠지만 내공의 정치인이고 경제통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아프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의원님들에 대해서 또 김성태 선배 같은 경우는 또 막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인한테 좀 모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해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총 같은 데 할 때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되면 사실 1월 초에는 나경원 의원이 충분히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서로 이해를 시키는 선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처음 연결할 때는 할 말도 없다고 10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혼자서 지금 몇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시키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알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에 연결할게요. 개혁보수신당 이 이름 언제 바꿉니까? 이게 줄이면 개보신당이 되고요. 석자로 해도 보신당입니다. 이거 안 돼요. 저희들이 지금 당면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면 공모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의 새로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당명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개혁보수신당 정말 민주정당으로서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면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보수신당의 장제원 대변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첫 변론기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갑니다. 언제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헌법학자이신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무엇보다 이게 언제쯤 나오려나 결과가. 물론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고려를 해보면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냐 하는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전망들은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아무래도 이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월 말 박한철 소장에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면 7명 재판관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리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3월 13일 전에 다시 말하자면 이제 8명 재판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1월 말까지 박한철 소장 퇴임 전까지 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복잡성에 비춰봤을 때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결국 이제 2월 말 내지는 3월 초 정도로 예상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임기 중에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보다 사안이 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 63일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1월 말까지 하려고 하면은 한 50일 정도에 끝내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뺀다면은 한 40일 정도의 결정을 내리는 꼴이 되거든요. 네네. 그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분기점이 되는 날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정미 재판관 임기까지 3월 13일이면 2월, 그러니까 1월 말은 지나가고 2월부터 3월 13일 사이 어딘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2월 말 내지는 3월 초 그 정도가 이제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말 3초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럼 대략 2말 3초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탄핵소추 사유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들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검찰에서도 뭐 증거를 갖다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자신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뭐 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인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주문인가요? 거의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은 이게 이제 단순히 60일 이내라고만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선일을 정하는 것도 뭐 규칙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만약에 2말 3초 정도 되면? 지금 일단은 이제 60일 이내고요. 예. 그리고 그 60일 이내에 어떤 시점에서 정하느냐는 지금 이제 요일을 또 보게 됩니다. 요일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해가지고서 이제 가장 여유가 있는 날짜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일종의 조기 대선일 뿐만 아니라 60일 이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당장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0일 이전에 이제 공직을 사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일 뭐 결정이 딱 된 그 순간에 사퇴하면 벌써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탄핵 예정이 이제 뭐 언제쯤 이제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이 좀 예상이 되는 순간에는 뭐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 뭐 예컨대 뭐 시장이나 지사나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공직을 먼저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60일이라고 하는 것을 60일 이내라는 문구상으로 본다면 20일 이내도 가능하고 30일 이내도 가능하겠지만 60일을 거의 채우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말 3초라면 4말 5초가 예상되네요. 그죠? 아니죠. 대선이? 맞습니다. 대선이. 4말 5초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4말 5초도 단순히 4말 5초가 아니라 이제 이게 보통 수요일 같은 날로 정해지니까. 예. 4월 달 말에 수요일이거나 아니면 5월 달 초에 수요일을 잡고 싶어도 근데 또 5월 달 초가 되면
어린이날로 시작해가지고 붙어있는 연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아, 이게 언제가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4만 5초 정도로 예상하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탄핵 결정이 2말 3초에 내려진다면 대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 긴급히 기자간담회를 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조목들에 대해서, 항목들에 대해서 본인의 반박을 내놓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이런 반박들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소명 같은데. 기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확실하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리인단에 있어서도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없이 전부 다 부정하는 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것도 그렇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항목도 대리인단 안에 있어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라든지 대통령과 얘기가 이제 조금 잘 안 맞는다 이런 지적들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논조에서 본다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이 주장한 것이든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동안 확보된 증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 이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영향을 거의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동안에 확보된 증거들이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특검 수사는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지금 2월 28일이 1차 종료 기한인데 이 결과는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수사 결과 자체라기보다도요. 이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수사 결과가 곧 재판 결과는 아니거든요. 아하. 심리를 할 때 확실하게 확보된 증거나 물증들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헌재.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은 저희가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여쭤볼 사안이 많을 것 같으니까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학자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이 불친절한 에이스 시간에 올라온 댓글들이나 문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을 저희가 미니 인터뷰로 초반에 다루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짧게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지금이 아니군요. 제가 저희 제작진이 준 글들을 안 읽다 보니까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면 촛불 집회 수아 통역사가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어요. 네. 이분을 저희가 짧게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댓글이 많습니다. 네. 박지만 비서 사망 기사 무섭네요.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예. 공장장님, 종이 너무 부스럭거려요. 이 소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가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간담회 반응이 많았네요. 네. 자, 불친절한 에이스는 올해도 계속 되겠고요. 인터뷰 하나 예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이분의 이름이 검색어 실시간 이슈 계속 뜨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테슬라 X로 급발진 사고를 겪으신 게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테슬라 X75D 오너이신 손지창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 급발진 사고로 지금 큰 이슈가 한국에서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네, 좀 좋은 얘기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좀 새해부터 인사드리고 죄송하네요. 네, 미국 어디 계세요?
네, 저는 LA에서 샌디에고 방향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얼바인이라는 데 있고요. 아, 얼마요? 예. 그렇군요. 네. 그건, 그 정보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당시 사고 정황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9월 10일이었고요. 예. 제가 저녁을 먹고 저희 아이를 픽업을 하러 농구장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예. 저희 집에 이제 테슬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집 가까이 오면 차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차고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 이제 거의 속도를 다 줄였죠. 왜냐면 문이 열리는데 완전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이제 악셀레이터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왱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엑셀레이터를 전혀 밟지도 않았는데. 악셀레이터를 약간 밟았죠. 저는 그쪽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17%를 처음에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밟은 게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로 1초 후에 100을 밟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또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러게 말해요. 자기 집 차고를 들어가는데 100을 밟을 수 있으며 게다가 제 옆에는 저희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뭘 위해서 그 짓을 하겠어요. 근데 그쪽에서 대응이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차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급발진에 대해서는 전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실수로 몰고 가는데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 대응을 한 거네요. 개인 실수한 거라고. 네, 그렇긴 한데요. 예. 지금 저와 유사한 사고가 몇 건이 있어요. 아하. 다 주차장 부근에서 갑자기 급발진이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헬스클럽을 들이받은 그런 동영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저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주차장 근처에서 주차장 근처는 사실 사람들이 엑셀레이터를 밟을래야 밟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운전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닐 테고 다. 예. 저는 그리고 27년간 무사고고요. 저는 사실 술을 또 못해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저보고 술 마셨냐 그래서 술 안 마셨다. 나 체열 검사 하든 다 해라 했더니 경찰이 이제 저를 다 보더니 됐다고. 그래서 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증언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옆에 애까지 타고 있는데 사실 그 벽이 뭘로 돼 있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 벽이 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였으면은 저는 이 전화를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속도로 봐왔군요. 정말 아찔했죠, 사실 저희는. 더군다나 제가 그 속도는 저희 아이의 표현을 들자면 롤러코스터를 탄 줄 알았대요, 순간. 그렇게 튀어나갔는데 무슨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테슬라가 순간 가속력이 전기차라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날아간 거군요. 네. 거의 날아서 벽에 받친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글의 대응은 뭐냐면 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차고가 약간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악셀레터를 살짝 밟지 않으면 그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준비를 한 거고 거기에서 튀어나간 것이지 제가 무슨 페달을 잘못 밟거나 무슨 놀래서 그냥 놀라고 그냥 끝났죠, 그냥. 그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하고 소송이라 이게 혼자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급발진 전문 변호사를 제가 선임을 했어요. 예. 그래서 타타 브랜드 급발진 건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 소송과 더불어 단체 소송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급발진이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하는 중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개인 소송도 들어가고 집단 소송도 같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손일장 씨는 저희하고 인터뷰하는 것보다 CNN하고 인터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CCBB는 법정에서 가려질 거고요. 네. 사실 그 전에 그 한 달 동안 제가 그 차를 뭔지 한 달 됐었는데 딱 8월에 받아가지고 1년을 그 차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너무나 사실 저희한테 좋은 차였거든요. 아하. 진짜 전기로 그렇게 뭐 간다는 것도 너무 편리했고 좋았고 매연도 없었고 여러 가지 진짜 저의 오죽하면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거를 와, 너 사라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제 주변에 그 차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차. 네, 그 정도로 제가 이게 홍보를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고를 딱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저 차를 고쳐서 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차는 그대로 지금 증거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거를 고친다고 한들 제가 어디다 팔겠어요? 팔아서 만약 그 사람이 사고 나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고 뭐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로이터 통신인가 어디서 기사가 났어요. 이런 사람이 소송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거 기사가 나니까 그쪽에서 이제 당연히 뭐 다른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유명인의 뭐 지위를 이용해서 뭐 자기네들한테 뭐 페이먼을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제 변호사가 이제 했던 거고요.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희들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제 신분을 밝혔던 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뭐 저기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니까 제가 더 화가 났던 거고요. 그러면 그냥 이건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개인 소송을 넘어서는 집단 소송이 될 것 같고 이건 앞으로도 테슬라가 워낙 화제 회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될 것 같고 그 화제 중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지창 씨가 있게 된 거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뉴스가 됐겠지만 앞으로 미국에서도 큰 뉴스가 되겠군요, 이게. 이쪽에서도 계속 기사는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좀 저희는 어이가 없죠. 사실 뭐 한국에서야 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지만 여기서는 저는 무명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뭐 약간 비아냥거리는 기사가 나서 저도 좀 화가 났죠. 예. 저희가 이 뉴스는 계속 주목하겠고요. 그때마다 급발진 뉴스는 한국에서도 큰 뉴스니까요. 더군다나 올해 테슬라가 수입된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 감사하고 소송 진행되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배우 손지창 씨와 전화 연결했었습니다. 큰 사고였네요. 네. 자, 방금 예고해드린 대로 짧게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촛불 집회 수화통역사 화제가 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저 수화를 그렇게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애초에 야 이거 수화통역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장애정보문화누리라는 그 단체에서 아무래도 뭐 세월호 때부터 계속 하시긴 하셨지만 광화문 집회 때도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농인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말씀 안 드렸네요.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촛불 수화 재능기부팀의 최항순 씨였고 사실은 이런 집회에 수화 통역을 하는 분들을 직접 본 게 처음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분 누구냐고 하는 그런 그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사실 뭐 많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그 농인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회 행사나 여러 곳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수화 통역이나 정보 제공이 좀 제한이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잘은 보이지 않고 또 수화 통역이라는 부분이 잘 보여서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지금까지는 관심이 좀 없으셔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최 측이 수화 통역이 꼭 필요하다고 먼저 연락하기에는 주최 측이 너무 바빴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안으로 혹시 거꾸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재능기부팀이 먼저 연락하셨죠. 장애정보문화누리에서 먼저 이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한 두세 분 정도 시작했던 것이 수화통역사분들도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되시고 그래서 저희도 재능기부팀을 꾸려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화통역이 일반인들한테 큰 화제가 됐는데 실제로
이 수화를 보고, 집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 분명히 있었겠죠. 실제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분들도 반응이 있던가요? 그 수화 대단히 고맙다고 하는. 실제로 저희 가까이 천막이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지난 토요일 집회 때는 실제로 그 자유 발언 때에 두 분의 농인들이 쓰기도 하셨어요. 네, 조금 아쉬운 건 오히려 그 농인들이 더 조금 많이 보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화를 쓰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수화 통역 자체가 좀 신기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좀 아쉽긴 하고요. 네. 그래도 그렇게 알려주는 게 좋죠. 네. 그럼요. 근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최황순 씨는 재능기부팀이라고 하면 본인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생업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이걸 자원봉사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맞고요. 예전에 이제 수화통역사 활동을 하다가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련된 걸로 이제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에 가끔 통역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 되려고 하면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2년에 3년 정도 좀 준비를 3년요? 해야 되고요. 최소한 그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도 사실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서로 이제 외국어 통역하고 또 동일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준비를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도 사실은 만들어지고 변해가듯 수화도 실제로 쓰시는 분들끼리의 자기들끼리의 은어도 있고 동작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배워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눈치가 빨라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 촛불 집회 가면 항상 이 수화 통역팀이 나오는 거네요? 예, 촛불 수화 통역팀은 늘 아마 함께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저희 팀에서 인원 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나 이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집회에서 보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정보 문화누리 촛불 수화 재능 기부팀의 최황순 씨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고요.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